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4일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을 함께 공부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투자 판단은 충분히 확인하신 뒤 본인의 기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시장을 보면서 저는 주식보다 먼저 한 가지를 계속 봤습니다. 바로 미국 장기국채 금리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주간 기준으로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약 1.43%, 나스닥은 약 2.05%, 다우는 약 0.85%, 러셀 2000은 약 1.65%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우는 약 0.98%, S&P 500은 약 0.43%, 나스닥은 약 0.44%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시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저는 이번 흐름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기업이 갑자기 돈을 못 벌게 된 것이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주식의 가격표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5.327%까지 올라갔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도 4.7%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국채에서 5%가 넘는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주식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채에서도 이 정도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위험을 더 감수하면서 비싼 주식을 사야 할까? 특히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버는 기업보다 앞으로 몇 년 뒤 큰 성장을 기대하는 기술주나 성장주는 금리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받을 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회사가 나빠지지 않았더라도 금리가 높아지면 시장이 그 회사에 주던 높은 가격표를 조금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반도체와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크게 흔들린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 장기금리 상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장기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유가입니다. 지난주 브렌트유는 약 6.4%,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약 5.7% 상승했습니다. 금요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약 94.39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약 87.0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이란산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운송비가 올라가고 공장 생산비가 올라가고 항공과 물류 비용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걱정으로 연결됩니다.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3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장기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의 재정과 국채 공급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최근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장기채 시장에서는 국채 공급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빚이 계속 늘고 앞으로도 계속 큰 돈을 빌려야 한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장기채 시장이 보여준 불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재미있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국채 바이백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재무부는 장기물 바이백 규모를 기존보다 2배 늘려 회당 4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30년물 금리가 한때 내려오면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도 잠시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준의 양적 완화와 똑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채 등을 매입하면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확대하는 통화정책입니다. 반면 이번 재무부의 바이백은 기존 국채를 다시 사들여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고 국채 시장의 거래를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드는 조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재무부가 기존 국채를 사준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새로 조달해야 할 돈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즉, 시장에 잠시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백 발표 직후 금리는 내려갔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발행하는 많은 국채를
투자자들이 어떤 금리에서 계속 받아줄 것인가? 저는 앞으로 시장을 볼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실적 시즌만 놓고 보면 미국 대기업의 이익은 아직 비교적 견조합니다.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가운데 약 85%가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미국 주식형 펀드에도 약 117억 달러가 유입됐습니다. 현재 확인된 지표만 가지고 미국 경제가 당장 침체에 들어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의 두 힘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기업 실적과 인공지능 성장 기대가 주식을 바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높아진 장기금리와 유가, 그리고 미국 재정 부담이 높은 주가의 가격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가 내려오는 날에는 기술주가 살아나고,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성장주와 반도체가 흔들리는 장세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주에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 미국 시간 8월 26일에는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즉 PCE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월 26일 밤 9시 30분입니다. 근원 PCE 물가지수는 식품과 에너지처럼 가격 변동이 큰 항목을 제외하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을 판단할 때 시장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시간에 미국 2분기 국내 총생산, 즉 GDP 두 번째 추정치도 발표됩니다. 그런데 같은 날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시간 8월 26일 장 마감 이후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 자료는 미국 서부 시간 오후 1시 20분 무렵 공개되고 컨퍼런스 콜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월 27일 새벽입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단순히 매출과 주당 순이익 숫자만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계속 강한지,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요가 유지되는지, 차세대 제품 공급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중국 관련 사업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현재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는지를 봐야 합니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시장이 그보다 더 좋은 숫자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이 예상보다 강하다면 시장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도 열립니다. 올해 주제는 금융혁신이 결제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시장은 행사 내용뿐 아니라 연준 인사들이 현재 물가와 금리,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살펴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금처럼 장기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이 질문만 볼 것이 아닙니다. 연준이 높은 장기금리와 물가 위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같은 날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8월 27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미국 물가, 미국 성장률, 엔비디아, 연준, 그리고 한국은행까지 금리와 인공지능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이 동시에 시험받는 한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교적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PCE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안정되고 미국 장기금리도 내려오면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수요에 대해 강한 전망을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주 기술주를 눌렀던 금리 부담이 조금 줄어들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주식의 투자 심리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에도 긍정적인 심리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애매한 시나리오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좋은데 미국 장기금리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수 전체가 함께 오르기보다는 실적과 가이던스가 정말 좋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별화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조심해서 보는 시나리오는 이것입니다. PCE 물가가 예상보다 높고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미국 장기금리까지 또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전망까지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기술주와 반도체에는 여러 부담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미국 반도체 시장과 외국인 자금 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지수 하나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소한 4가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 국제유가,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주가가 하루 크게 올랐다고 위험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루 크게 떨어졌다고 강세장이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급등을 바로 따라가기보다 변동성이 진정되는지 확인하고 투자한다면 자신의 위험 허용 범위 안에서 분할 접근 같은 일반적인 위험 관리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레버리지가 자신의 감당 범위를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투자 논리가 실제로 훼손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시장 전체의 금리 충격 때문에 같이 흔들린 것인지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저는 이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좋은 기업도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안정되면 좋은 기업의 실적이 다시 주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에 주식이 오를까 떨어질까 하나만 맞히려고 하기보다 어떤 조건이 나오면 시장이 다시 강해질 수 있고 어떤 조건이 나타나면 더 조심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본적인 판단은 기업 실적이 아직 크게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만으로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상승 흐름이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 장기금리가 다시 빠르게 상승한다면 높은 기대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술주부터 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주 PCE와 엔비디아 실적, 한국은행, 그리고 잭슨홀까지 확인한 뒤 오늘의 판단이 맞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